11번, 12번, 요건 말씀드렸죠. 11번은 이제 위험 관리 방안이고, 12번은 이제 앞에 나왔던 그 내용과 비슷한 유형이에요. 다음에 13번부터인데요.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이번 저거는 계산 문제를 뭐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건데, 다만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는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13번 문제는 쉬운 계산 문제거든요. 13번 문제는 그냥 확률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죠. 근데 요거는 뒤에, 여기는 이제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계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가시면은 22번 보세요. 21번부터. 21번, 22번, 23번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단원에 나오는 거고, 13번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1번, 22번, 23번을 풀 수 있다면 그럼 13번은 자동으로 풀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21번, 22번, 23번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14번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만 묻는 게 아니라 뭐도 묻고 있어요. 분산도 묻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분산은 풀지 마시고 찍어요. 기대 수익만 계산해서 기대 수익만 계산해서 그냥 찍으세요. 예?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계산해야지. 그러니까 1번, 2번 중에 찍으라고.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면 1번, 2번 중에 나오잖아요. 예, 그 중에 찍으라고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 계산하려면은 이거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20%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면은 먼저 10% 있잖아요. 10%. 10% 0.1 빼기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20%잖아요. 이걸 제곱해서 곱하기 이게 확률이 30%잖아요. 0.3 더하기 0.2 빼기 0.2의 제곱 곱하기 0.4 더하기 0.3 빼기 0.2의 제곱 곱하기 0.3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0.006이 나옵니다. 이게 분산이에요. 이 분산. 하면 할 수 있어요.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말리지는 않는데 낼 수 있으면 패스하고. 자, 그러니까 뒤에 22, 23, 24를 먼저 보시라고요. 21, 2, 3이죠. 21, 2, 3. 21, 22, 23이 다 이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인데, 자, 한번 차이점을 볼게요. 차이점과 공통점. 자, 21번은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돼 있죠. 그러면서 호황과 불황이 각각 6%, 4%, 8% 있잖아요. 근데 그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각각 50%라고 돼 있죠. 이렇게 50%라고 돼 있을 때는 그 중간대 값으로 풀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일단 됐고요. 넘어가시면은 23번도 보시면은 A 부동산의 비중과 B 부동산의 비중이 50%라고 돼 있잖아요. 이럴 때도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가운데 값으로 해서 풀면 돼요. 간단하단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22번이죠. 자, 22번은 이거는 왜냐하면은 확률이 호황인 경우와 불황인 경우를 40%와 60%로 달리 줬잖아요. 이럴 때는 할 수 없어요. 일일이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각각의 개별 자산의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게 투자 비중이 20%, 30%, 50% 이렇게 있고 호황일 확률이 몇 프로? 호황일 확률이 40%, 불황일 확률이 60% 줬잖아요. 상가가 호황일 때 20%, 불황일 때 10%, 오피스텔이 호황일 때 25%, 불황일 때 10%, 그 다음에 아파트가 호황일 때 10%, 불황일 때 8%인가요? 요렇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기대 수익률을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한 후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보통 이 투자 비중을 이렇게 40%, 60% 확률을 40%, 60% 줬지만 숫자 0.4, 0.6으로 바꾸는 게 요령이고, 투자 비중도 이렇게 100% 이렇게 주는 거를 0.2, 0.3, 0.5로 바꾸는 게 요령이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뭐를 한 후에 요렇게 해서 요거는 8%, 6% 해서 14% 먼저 계산하고 요것도 10%, 6%, 16%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4%, 4.8%, 8.8% 계산하고 이게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어떻게 0.2와 14%, 0.3과 16%, 0.5와 8.8% 이렇게 하는 거죠. 됐나요? 먼저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투자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해서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곱하면 2.8%고 여기는 4.8%죠. 이거는 4.4% 반이니까 그러면 다 더하면은 12% 되죠. 자, 이렇게 각각의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한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호황 옆에다가 0.4를 써놓고 불황 옆에다가 0.6을 써놓은 후에 각각을 먼저 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걸 입장 정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입장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는 확률이 각각 다르게 나온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계산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패스한다든가 그래도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확실하게 푸는 거다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 문제만 나중에 따로 푸는 게 요령이에요. 계산 문제 풀 때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이런 문제를 다 풀고 계산 문제만 따로 풀 때 쉬운 거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쉽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 그리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는 적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푸는 거죠. 이거는 시간만 있으면 확실한 거니까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반반인 거는 빨리 풀고 됐죠? 자, 다시 앞으로 가시고요. 자, 그래서 그 13번 14번 그런 식으로 입장 정리하시고 자, 이제 14번부터는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자,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주제별로 나오고 있죠. 주제별로 지금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5번 16번 중에서 자 15번을 보시는데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거 미리 다 분석을 해서 제 교재에는 다 같은 내용들이 몇 페이지에 있다 이거 다 메모를 해놨어요. 아까 왜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몇 페이지 있잖아요. 제가 수업하면서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질문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15번의 경우는 자 1번 지문이 포트폴리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채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 편입되면 위험 분산 혜택 등을 얻을 수 있죠. 이거는 뭐 맞고요. 그다음에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화, 자 이런 것에 의해 야기되는 시장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시장 위험을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죠. 이건 전반적으로 다 미치는 거예요. 시장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요. 이건 체계적 위험이죠.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장 위험인지 아닌지 몰라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인데 비체계적 위험을 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6번에 2번 보세요.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틀렸죠. 자 18번 4번 가보세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 틀렸죠. 19번 보세요. 1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거 아까 나왔잖아요. 이거 체계적 위험은 제거 가능한가요? 아니잖아요. 틀렸잖아요. 다음에 5번도 보세요. 19번에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 나갈 수 있다. 틀렸죠. 자 보세요. 이 수준이 거의 뭐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거의 여기에서 그냥 다 정답이 되도록 이렇게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에 이제 3번 질문 보세요. 지금 최근에 과거에 이게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게 조금 더 많이 나와요. 3번 질문 같은 게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즘은 조금 더 나옵니다. 이제 요 최적 포트폴리오 관련되는 게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이나 무차별 곡선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건 이제 맞는 말이고, 다음에 4번은 기대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투자 안의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아까 앞에서도 나왔죠. 예, 앞에 9번에서도 있었고요. 뒤에 20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9번, 20번 다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투자를 분산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이다. 됐고요. 다음에 그 16번의 경우에는 1번은 인플레 해지를 말해요. 앞에 나왔던 겁니다. 인플레 해지. 다음에 2번은 아까 했고 3번 보세요. 16번 3번. 위험 조정 할인율은 하고 있죠.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자, 아까 위험 관리 기법에 어떤 방법이었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이다. 맞죠?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많이 한다. 자,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 자, 요구 수익률은 공식이 뭐예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인플레율이죠. 이게 위험 할증률이잖아요. 이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이든 비체계적 위험이든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는 요구하는 수익률을 높여야죠. 위험이 커지는데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을 낮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뭔 위험이 있었어요? 시장 위험, 개별 투자안에 따른 위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거는 위험에 대한 태도까지 했잖아요. 이 시장 위험은 무슨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 개별 투자안에 따른 거는 비체계적 위험. 투자자들은 체계적 위험이든 비체계적 위험이든 위험이 더 큰 거라면은 수익률을 더 높이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맞는 말이죠. 다음에 5번은 이제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에 대한 옳은 표현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체계적, 비체계적 이 표현이 어디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15번에도 나왔고요. 16번에도 나왔고요. 18번에도 나왔고요. 19번에도 나왔고요. 이렇게 체계적, 비체계적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라는 개념 있죠. 포트폴리오라는 이 개념도 1번에 15번에 1번, 5번에 나왔고요. 15번에 1번, 5번. 그 다음에 18번에 5번. 11번에 2번. 여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 개념.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디예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거. 조금 전에 15번에 나왔죠? 15번에 3번에도 있고 19번에 1번에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효율적 전선 나왔잖아요. 효율적 전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런 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 상관계수는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18번에도 나오고요. 19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19번에 2번, 3번.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관계수, 효율적 전선, 최적 포트폴리오,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자, 이거 수업시에 늘 이제 하던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에 17번의 경우는 기대 수익률 위험 평면에서 투자 자산들을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니까 일단은 이번에는 넘어가시고 나중에 조금 더 한 후에 좀 모시기 바라고요. 넘어가시면 18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관계수라든가 효율적 전선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체계적 위험 비체계는 다 앞에 나왔던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되 다만 3번 지문 있죠.
3번 지문만 좀 더 확인해 보십시오.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호한다. 맞죠? 아까 그렸던 그래프 중에서 여기냐 여기냐죠. 이게 보수적, 이게 공격적이잖아요.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더 높은 걸 선택합니다. 요겁니다. 자, 19번을 보겠습니다. 19번. 자, 19번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인플레이션 경기 등 아까 이거 했죠 참. 체계적이요. 요거 5번도 했고요. 다음에 그 상관계수를 이제 봐야 되니까 상관계수 이것도 중요하죠. 자, 2번에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에요. 자,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요? 나타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다른 방향이면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상관계수는 양이 아니죠. 마이너스 값을 가짐으로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지는 거고요. 틀렸고요.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 견제는 여기 맞죠? 네, 맞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20번에 같은 경우에는 20번은 실전에 나오면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패스요, 패스. 이 문제를 보고서 바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읽으면은 시간 낭비예요. 근데 21번이나 22번이 23번이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숫자 계산만 하면 딸랑 나오는 거 지문이. 근데 20번은 이 각각의 이 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어떨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나오면은 패스해야 돼요. 아시겠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할 때는 푸셔야 되는데 요거는 설명 듣지 않으면 풀기도 힘들어요. 여기는 지금 4번 지문을 보시면은 투자 위험은 아파트가 가장 낮고 다음은 오피스텔이며 상가가 가장 높다. 위험이 낮고 높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위험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표준 편차나 분산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표준 편차나 분산은 패스하라 그랬죠. 근데 아닌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확률이 반반인 경우예요. 지금 요놈은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반반이죠.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반반일 때는 쉬워요. 여기가 16이고 6이고 여기가 12고 4고 여기가 8하고 2잖아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한가운데 값이 평균이거든요. 그거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는 몇이요? 11이죠. 여기는 8이죠. 두 개 더하면 16인데 반이 8이니까 5죠. 자, 이렇게 평균도 쉽지만 표준 편차도 쉬워요. 이럴 때는 여기까지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모두 5만큼 떨어져 있죠. 요게 표준 편차예요. 반반일 때는 너무너무 쉬워요. 반반일 때는 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4만큼 떨어져 있죠. 요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3만큼 떨어졌죠. 요게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누가 위험이 제일 큰 거예요? 상가, 다음이 오피스텔, 다음이 아파트. 요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표준 편차는 될 수 있으면 패스인데 언제인 경우에만 반반인 경우에만 푼다. 됐죠? 자, 다른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요.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101쪽에 가시면은 화폐 시간 가치가 나오고 있죠. 자, 화폐 시간 가치에서 자, 24번은 요건 풀어보겠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저당 상수가 나와요. 저당 상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거고 매월 상환할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대출을 받아서 상환할 금액 이거 푼돈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저당상수예요. 저당상수. 자,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이용하여 10년 후에 가치 구할 수 있죠. 지금 얼마가 지금 5억이 10년 후에 얼마냐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내가계수 맞고요.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했죠. 연금 형태로 받는 해서 이게 받는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언제 금액을 구하려는 거예요? 적립한 후에 미래 달성되는 금액을 구하려는 거잖아요. 이건 푼돈 구하는 거예요? 목돈 구하는 거예요? 목돈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옳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언제 1억? 10년 후에 1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의 현재 가치니까 한 번이잖아요. 한 번. 그럼 일시불의 현가계수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이다. 현저가 역수관계 있죠. 내가계수와 현가계수가 각각 일시불 내가계수, 일시불 현가계수, 연금 내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감채기금계수, 저당상수 있잖아요. 요렇게끼리 역수, 현저 역수, 내감 역수죠. 요렇게 역수, 요렇게 역수잖아요. 역수관계가 요렇게 위에 맞나요? 그 모습을 생각해요. 모습. 이 위에 두 개 이렇게 역수, 밑에 두 개 요렇게 역수. 맞죠?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예요.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아니죠. 25분 수업 시간에도 했고 이거는 뭐 여러분이 푸셔도 되고요. 다음에 26, 27, 28, 29 있는데 일단은 29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29번은 일단 남겨놓고 가시고요. 시간이 있을 때 보시더라도 이런 형태는 어렵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26, 27, 28 정도는 풀어야 되는데 26번은 설명 안 들으면 어려워요. 근데 설명을 들으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건 들으면은 이런 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27번, 28번은 수업 시간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거 풀이법만 요령만 알면은 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7번, 28번은 요령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27번은 매년 연말 몇 년간이에요? 2년간이잖아요. 매년 연말 2년간 하면은 몇 칸을 그려야 돼요? 2칸을 가요. 2칸. 매년 연말이라 그랬죠. 2,000원, 2,000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의 언제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요걸 할인해야 되죠. 요거는 몇 번 나누기 해야 돼요? 요거는 한 번이잖아요. 한 칸에 한 번이니까. 한 칸이 한 번이니까. 매년 연말 2년이잖아요, 이게. 한 칸 올 때마다 한 번이잖아요. 요거 몇 번 나누기? 한 번 나누기. 요거는 두 번 나누기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그 28번 문제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매년 연말 했잖아요. 그럼 이거 몇 칸 그리라고요? 3칸을 그려서 매년 얼마? 3천, 3천, 3천 해서 이때 금액 구하는 거예요. 이때 금액 구하는 거예요. 미래 금액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 금액이죠. 이 금액. 그럼 이 금액은 얘가 여기 올 때까지 몇 칸 와야 돼요? 여기까지 2칸 와야잖아요. 2칸. 지금 장난하는 거죠. 지금 3칸이에요? 2칸이죠. 2칸. 요거는 한 칸 와야 돼요. 요거는 그냥 오는 거잖아요. 이자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요 놈은 여기 올 때 2,000 나누기 1.1 한 번만 하는 거고요. 더하기 이제 나누기 한 번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누기 1.1 하는 거고, 요거는 여기 오면은 2,000 나누기
1.1의 제곱이죠. 1.1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나누기 2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쪽에 오면은 3000 곱하기 1.1의 제곱 2칸 오는 거고, 두 번째 거는 1.1을 한 번 오면 한 칸, 세 번째 거는 그냥 해서 더하는 거라고요. 됐죠? 더 이상 계산은 여러분이 하면 됐죠? 그러니까 칸만 잘 그리시라고, 칸만. 그래서 칸만 잘 세라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안 어려워요. 그거는 사실 이런 거 27번 28번을 틀리는 거는 너무 부주의한 거예요. 너무 부주의한 거죠. 물론 그 이유는 있죠. 학교 졸업한 놈이 계산을 해봐야지. 계산을 해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다가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는 당연한데, 그래도 이제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숙달을 좀 시키시라 이 말씀이죠. 근데 점점 갈수록 지금 인원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어느덧 하나 둘 가시고, 최후에 이제 그 소수 정예만 남았습니다. 소수 정예. 자, 그러면 몇 번, 26번은 뭔가 하면은, 지금 처음에 얼마 나가요? 1000만 원 나가죠? 이게 처음에 1000만 원 나가고, 첫 번째 얼마 들어와요? 두 번째 얼마 들어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똑같은 금액이 반복해서 들어올 때는, 이럴 때는 화폐 시간 가치 계수 중에 무슨 글자가 들어간 게 나와야 돼요? 똑같은 금액이 반복해서 들어올 때 화폐 시간 가치 6개 중에서 똑같은 금액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알고. 감점 계수는 그 들어가는 금액을, 연금이 들어가요. 연금이. 똑같은 금액 반복되는 걸 문제에서 알려줬을 때는 연금이 들어가야잖아요. 감치기계수나 저당상수는 요 금액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분동 계산하는 거. 지금 이 금액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뭐를 계산하라는 얘기요? 목돈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순현가를 묻고 있죠. 순현재 가치는 들어오는 돈들을 현재 가치로 바꾼 거를 유입 현가합에서 나가는 돈 유출 현가합을 빼야 되잖아요. 나가는 돈은 지금 나가니까 얘는 굳이 할인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매년 말 똑같은 금액이 반복해서 몇 번 들어와요? 4번 들어오죠. 그러면은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잖아요. 무슨 개수가 필요해요? 연금의 현가 개수가 필요하죠. 몇 년짜리가 필요해요? 4년짜리가 필요하겠죠. 요것도 요리 와야 되잖아요. 몇 칸 와야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까지 5칸 와야 되죠. 이거는 뭐가 필요해요? 5년짜리에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에요? 요거는 일시불 현가 개수가 필요하다고요. 요것만 따로 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요것만 따로 해야 되니까 일시불의 현가 개수 5년짜리와 연금의 현가 개수 몇 년짜리? 4년짜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연금의 현가 개수를 5년짜리를 줬어요. 연금의 현가 개수를 4년짜리를 준 게 아니라 연금의 현가 개수를 몇 년짜리 줬어요? 5년짜리를 줬죠. 0.62091은 일시불 현가 개수 5년이고 연금의 현가 개수 5년짜리는 3.79079죠.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면은 이거를 130과 1300으로 나누어야 돼요. 이게 요령이에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러면 이제 130이 5번 됐잖아요. 이러면 여기에다가 130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5년짜리를 곱하고 더하기 1300에다가는 일시불 현가계수 5년짜리를 곱해서 더하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130 곱하기 3.79079에다가 1300 곱하기 0.620921이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유입 현가 합이 나오겠죠. 이거 현가와 이거 현가니까 다 주는 건. 자, 그러면은
1300 곱하기 0.620921을 130 곱하기 6.2091 할 수 있나요? 1300에 10을 이쪽에 먼저 곱한 거죠. 그러면은 3과 6 더하면은 몇이에요? 9, 9, 9, 9, 9. 땡 떨어지면 올라가고 빵빵빵빵빵 10이 되겠죠. 그러면 130 곱하기 10이 되니까 결국 1300이 되겠죠. 그러면은 1300에서 1000을 빼면은 300이 되겠죠. 그래서 순형가는 300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풀면 돼요. 아, 왜요? 계산기 있으면 계산기로 하고, 계산기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네. 자, 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 가시면은, 자, 이제 30페이지. 자, 이거는 제가 안 풀어 드려도 되고요. 여러분이 푸셔도 되겠죠? 자, 다음은 그 31번부터 32번, 33번까지는 이론 문제고요. 34, 5, 6, 7, 8, 34, 5, 6, 7까지는 계산 문제죠. 이건 8문제 가까이 되잖아요. 예, 8문제 가까이 해서 이론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론 문제가 0, 1, 2, 3 4개인가요? 4개고 4, 5, 6, 7 반반이네. 반반. 반은 이론, 반은 계산. 자, 현금 수지 측정은 가유순전후지 않습니까? 가유순전후 또는 매순전후인데 가유순전후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30번 공식은 됐고요. 31번을 보시겠습니다.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과 매각현금 흐름으로 나눠 예상할 수 있다. 맞죠? 영업현금 흐름은 영업수지 계산이고 매각현금 흐름은 지분 복귀액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은 잠재총소득의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수입을 반영한 것이다. 맞나요? 요 유효는 이 말이죠. 유효는 공실도 고려해야 되고 대손충당금, 불량부채 충당금이죠. 여기에다가 기타 소득, 이게 영업의 수입이라고도 하죠. 영업의 수입,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맞죠? 다 맞는데. 자, 그럼 4번이 뭔가요? 영업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자, 영업 소득세가 여기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해야 되죠. 과세 대상 소득은 순, 대, 이, 감 해서 자, 대체 충당금은 더하고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비용 공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과세 대상이 나오죠. 그 과세 대상이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옳은 말이고요. 옳은 말이고, 다음에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 이거는 이 영업경비를 빼잖아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하잖아요. 이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포함되는 항목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재산세고요. 포함 안 되는 거는 감자소개라고 그랬죠. 자, 근데 요 위나 아래에 있는 거는 자동으로 경비에 포함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나 아래에 있는 것에다가 추가로 감자소개를 더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틀렸죠? 예,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그 밑에 있는 문제 4번 지문에도 연결이 되죠. 4번 지문에도 연결이 되죠.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여기는 옳은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봐서 이게 훈련을 해야 돼요. 거기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32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33번은 자, 요거는 이제 그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경우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하고 있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사실은 요거는 유효 총소득을 산정하는 경우는 몇 개 필요한가 했지만 요 문제를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개가 필요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맞잖아요.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소리는 요거를 계산할 때 필요한 것은 이 위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요거를 계산할 때는 이 위의 자료가 필요하고요. 이거 계산할 때는 이 위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유효 총소득이니까 가유할 때니까 그 위에 있는 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임대료 수입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는 이 밑에 있죠? 이거는 필요 없죠? 이자 상환액도 이 밑에 있는 거 필요 없죠? 영업외 수입은 기타 수입이죠? 기타 수입은 알아야 되죠? 이게 유효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유효까지 내려올 때 기타 수입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 경비는 유효 밑에 있는 거잖아요. 감가상각비도 이 밑에 내서 나오는 거죠. 이게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한 거니까 필요한 거는 몇 개? 2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은 34번은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거고요. 35번, 36번, 37번은 세후 현금 수지까지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35, 67, 4, 5, 6, 7 다 거기서 거긴데 35번 문제 푸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풀어 보십시오. 연습해서. 다만 37번은 유효, 가유, 순전 후를 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35번이나 36번은 세후 현금 수지만 묻는 거죠. 자,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35번을 보시면 35번은 세후 현금 수지를 묻잖아요. 세후 현금 수지를 물을 때는 뭐를 봐야 된다고요? 옆에 세율이 있는지 봐야 된다 그랬죠. 세율이 보이면 옆에 뭘 써놓고요. 순대이감을 써놓고요. 그러니까 가유 순전 후 옆에 가유 순전 후 옆에 순대이감을 써놓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세율이 있죠. 지금 세율이 30% 있어요. 30% 0.3 곱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걸 계산해서 0.3을 곱해서 이렇게 나온 금액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야만 세후를 계산할 수 있어요. 다행히 여기는 순운영소득부터 출발하죠. 이거는 할 필요 없고 여기 1억 4천부터 시작하죠. 네, 순운영소득이. 자, 근데 여기서 함정이 들어가 있죠. 재산세를 빼면 돼요, 안 돼요? 재산세를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산세는 이미 위에서 빼서 내려온 거 이거. 그러니까 그 현금 수지 측정에서는 이렇게 함정이 잘 들어가요. 재산세는 이미 여기서 경비에 있잖아요. 경비를 빼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재산세가 있는 거예요. 이미 빠진 자료를 함정으로 넣은 거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걸 쓸데없는 자료를 주는 게 유일하게 현금 수지 측정이에요. 다른 계산 문제는 쓸데없는 자료를 안 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쓸데없는 자료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을 했고, 그러면 빚을 갚아야죠. 빚이 뭐와 뭐예요? 이자 더하기 원금 상환분이죠. 근데 연간 융자 월 부금하고 있죠. 월 부금이 불입하는 돈이잖아요. 부금이라는 게. 그 월 부금을 연간으로 환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월 부금 안에는 이자와 원금 상환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또 더하면 안 돼요. 그 소리는 9천만 원 중에는 원금 상환분만 따지면 얼마란 얘기예요? 예, 2천만 원이 원금 상환분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9천을 빼야 되는 거예요. 9천을 빼면은 1억 4천 빼기 9천 하면은 여기가 5천이 세전이 5천이죠. 세전이 5천이에요. 자,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걸 이제 이쪽에서 해야 되죠. 순위 1억 4천에서 대체 충당금은 여기는 보통 거의 언급이 없고요.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빼야 되죠. 아까 이자 비용이 얼마였어요? 이자 비용이 7천이었고요.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럼 7천과 1,000 빼면은 1억 4천에서 8천을 빼야 되니까 6천이죠. 6천에서 곱하기 0.3 하면은 1,800이죠. 1,800을 빼는 거죠. 5천에서 1,800 빼면은 3,20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36번, 37번으로 더 연습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가셔서 투자 분석 기법의 이론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게요. 투자 분석 기법은 하럽이 했죠. 하럽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인데 일단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거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고려하는 거, 이게 고려하지 않는 거.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몇 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 있었죠. 그 중에 3가지는 더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현가였죠. 3가지가 뭐였어요? 순수내가 있었고요. 이게 현가 들어가는 거였죠. 현가 회수기간, 연평균 순현가, 현가 들어가는 거죠. 그 5가지 중에 현가 들어가는 게 모두 3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39번에 자 볼까요? 부동산 투자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에 38번에 1번에 내부 수익률이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이건 맞죠? 다음에 2번에 순현가는 장래 발생할 수입의 현가총액에서 비용의 현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맞죠? 유입평가 빼기 유출현가 아까 저거 화폐시장가치에서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작아야 되죠. 기대 수익률도 커야 되잖아요. 이건 뭐 앞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에도 나오는 얘기고 3번 쉬운 게 정답이 됐죠. 다음에 4번에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죠. 5번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죠. 자, 결국 이 38번의 문제는 그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아주 그 단순한 기준만 알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39번부터 보세요. 39번에 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문제거든요. 39번에 5번 지문 보세요. 틀린 거 찾는 거거든요. 39번에 5번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죠. 그죠? 40번 보세요. 40번에 2번 40번에 2번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다. 여기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다음에 42번은 그 문제 자체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를 묻고 있죠. 다음에 43번에 4번 5번 보세요. 4번에 자본 환원율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5번은 현가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43번, 44, 45, 46 계속 나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그 39, 40, 41번 빼고요. 41번 빼고 39번부터 46번까지 계속 나오는 게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요. 38, 39, 40, 41, 2, 3, 4, 5, 6 34, 6, 5, 55번까지 내부 수익률법도 계속 나오고요. 순현가법도 계속 나오고요. 자, 이렇게 내부 수익률법과 순현가법이 훨씬 중요해요. 표시를 좀 해드릴까요? 어느 정도로 자주 나오는가? 화폐의 시간가치는 그렇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38, 39, 40,
38, 90, 44번까지 계속 있고요. 38에서 44. 38에서 44번까지 내부승률법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46번, 55번 이렇게 순영가법은 38, 9, 0, 1, 2, 3, 4, 5, 6 38번부터 46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1, 53, 54 이제 계산 문제까지. 자, 이게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있죠. 수익성 지수는 38, 39, 42, 45, 46, 52.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내부 수익률법과 순영가법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회계적 수익률법이 의외로 꽤 많이 언급됐어요. 회계적 수익률이라는 것이 39, 42, 44, 45, 46 꽤 여러 번 언급됐어요. 자,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39번은 자, 1번의 회계적 이익률 보세요. 자, 요 회계적 이익률이 비교적 자주 나온 편이니까 이걸 좀 뜻은 좀 알아두시고요. 회계적 이익률이란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자, 왜 연평균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장사하다 보면은 처음에 1억으로 시작해요. 처음에 1억으로 시작하는데 끝에 12월 31일 날 갔더니만 어느덧 돈은 3억이 투자되어 있어요. 시작할 땐 1억으로 했는데 뭔 소리 이게? 어찌 됐단 얘기예요? 계속 돈을 더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돈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게 중간중간에 얼마 집어넣는지 일일이 따지는 거는 회계학에서는 머리 아프거든요. 회계학에서는 이게 그게 머리 아프니까 그냥 일정하게 증가했다고 보는 거예요. 일정하게 증가했으면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 내가 번 돈을 보니까 2천만 원 벌었더라고. 2천만 원. 이렇게 물건 떼온 돈에서 팔고 남은 돈을 계산해 봤더니 2천만 원 벌었어요. 자, 이거 3억이 번 거예요? 1억이 번 거예요? 3억이 번 거예요? 처음부터 3억 쓴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3억을 끝까지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3억을 끝까지 투자했으면은 그 3억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져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1억으로 시작했으니까 중간중간에 더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평균적으로 요거 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평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2억으로 투자됐다라고 보는 거죠. 처음 투자액과 마지막에 종료 시점에 투자된 금액을 두 개 더해서 2번. 그게 뭐예요? 연평균 투자액이죠. 됐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게 투자 금액이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평균 투자액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그 2번에 보시면은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갖게 하는 할인율이죠. 자, 요거는 1번의 1번 지문 보세요. 1번의 1번 지문. 38번의 1번 지문.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죠. 그러니까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내부 수익률은 유입현가와 유출현가를 같도록 하는 할인율. 자, 이런 식으로 또 하나가 뭐가 더 있어요? 수익성 지수가 1이게 하는 할인율이죠. 43번의 3번 지문 가보세요. 43번의 3번.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이다.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이렇게 다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39번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는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여러 투자 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틀렸죠?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죠.
자, 이거는 특히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요. 40번에 1번하고 41번에 2번을 연결하세요. 40번에 1번하고 41번에 2번을 연결하세요. 특히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예, 이거는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 투자 규모에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순현가는 자 순현가가 A, B, C가 순현가가 A, B, C 이렇게 있으면요. 얘가 이제 순현가가 200이고 얘는 300이에요. 얘가 수익성 지수 PI가 얘가 1.4고 얘가 1.2일 수 있거든요. 자, 투자 규모가 얘는 1,500이 투자되는 거고요. 얘는 500이 투자되는 거예요. 얘는 1,500이 투자돼서 유입평가가 1,800으로 들어오고요. 얘는 500이 투자돼서 700으로 들어와요. 자, 내가 돈이 1,500밖에 없다면은 여기 투자하면 여기 투자 못하죠. 여기 투자하면 여기 투자 못하죠. 돈이 1,500밖에 없으니까. 근데 500 나가서 700이 뒤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1.4배가 돼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1,500이 나가서 1,800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1.2배가 돼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지 않고 효율로 따지면 뭐가 더 효율이 높아요? B가 효율이 높죠. 그럴 때는 수익성 지수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효율이 높으니까. 효율이 더 높으니까 1.4배가 돼서 들어오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투자자의 부의 증대는 얘가 더 크거든요. 이럴 때는 C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상호 배타적이라 그래요. 돈이 가용 자금에 한계가 있을 때는 얘를 하면 쟤를 못하고 쟤를 하면 이런 거 못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호 배타적 투자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순현가법에 의한 결과와 수익성 지수법에 의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수익성 지수법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방법을 따라가야 순현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 방법이 제일 좋다? 순현가법이 제일 좋다 이 말이에요. 됐죠? 다음에 아까 2번은 봤고요. 2번은 단순회수기간법 했잖아요. 그거는 봤고요. 다음에 40번에 3번에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맞죠? 자, 이거는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그랬어요?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했고요. 다음에 4번 질문,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따라 타당성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값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렇죠? 사람들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5번은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맞죠? 그래서 40번은 이제 1번이 정답이고 함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41번은 그 2번, 3번, 4번 지문이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특히 3번, 4번 지문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3번, 4번 지문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전반적으로 뭐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면 돼요. 순영가법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3번, 4번 지문은. 다음에 42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이건 뭐 쉬운 거니까. 그럼 43번을 보겠습니다. 43번은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성과 판단 지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자, 이거 부채 감당률 어디서 나왔어요? 부채 감당률 조금 전에 40번에 3번에도 있어요. 그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감당이 된다는 얘기죠. 순영업 소득이 부채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잔액이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순영가법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가합에서 투자 비용의 현가합을 서로 비하여 투자 의사를 결정한다. 맞죠? 현가가 키포인트입니다. 현가라는 단어가 키포인트예요. 그 미래가치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은 세후 소득이고요. 그다음에 3번은 아까 봤고요.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 그리고 4번, 5번 아까 봤죠. 4번은 맞지만 5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만 다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다 푸는 게 아니고 세 문제만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44번과 45번 중에는 44번을 보겠고요. 44번에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는 순환가법, 내부 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 또 회계적 이익률법 또 나갔네요.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해야 하나요? 안 하는 거죠. 1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정답 나왔다고 소리하지 말고요. 어떤 게 나온지 좀 더 자세히 좀 볼게요. 순환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와, 여기도 현가 있잖아요. 다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현재 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 원칙적으로는 세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세후라는 것이 없어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이제 세전이냐 세후냐를 굳이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는 뭘 한다? 세후라고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3번의 내부 수익률이 또 나왔죠. 수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자꾸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수년제 가치법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내부 수익률법은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아까 했잖아요. 그 판단 기법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에 의한 투자에 대한 판단 시 사용 지표에 따라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이 비율 분석법이나 어림셈법은 A로 했는 것은 값이 좋은데 B로 판단한 것은 을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45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그 나왔던 거 반복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6번과 47번에서는 이제 47번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승수법과 수익률법으로 넘어가. 이제 지금 앞으로는 주로 지금 앞에 거 본 거는 주로 어떤 방법이에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인데, 자 1번을 보면은 47번에 1번 총소득 승수죠. 총소득 승수는 투자액이 무슨 투자액 나와야 돼요? 총투자액 나와야 되죠. 근데 총투자액하고 소득은 무슨 소득 나와야 돼요? 총소득 나와야 되잖아요. 소득이 총소득 승수니까. 그러니까 벌써 틀렸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총투자액하고 세후가 짝이 안 맞잖아요. 벌써. 그럼 예산 탈락이에요. 이거는 짝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세전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투자액, 세전현금 흐름 짝이 맞죠. 그리고 승수기 때문에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투자액이 분자로 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순소득 승수 나왔죠. 순소득 승수 나오면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이거 벌써 예산 탈락이다 이 말이죠. 짝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는 이제 분모 분자를 따지기도 전에 벌써 이게 틀린 거고요. 그러면 세후, 4번에 세후 나왔는데 지분투자액 나와야죠. 지금 짝이 안 맞잖아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지분투자 수익률이 나왔는데 순영업소득은 짝이 안 맞잖아요. 지금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이 버는 거니까. 됐나요? 그러면 5번은 어떻게 해야 옳은 말이에요? 지분투자 수익률은 지분수익을 해야 돼. 지분수익을. 지분수익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렇게 해야 옳은 표현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48번, 49번에서는 여기 이제 마지막 이론 문제입니다. 48번을 풀어드릴게요. 50번부터는 이제 계산 문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48번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 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자, 이거는요. 순소득으로 자본을 회수하는 게 시간이 더 걸려요. 총소득으로 회수하는 게 더 걸려요. 이거 묻는 거거든요. 순소득이 더 걸리겠죠. 비용까지 고려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고요. 근데 2번은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이게 틀렸죠. 세전현금 수지로 회수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려요. 세후현금 수지로 더 걸려요 하면은 세후현금 수지로 더 걸린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까지 뺀 상태이기 때문에. 승수의 개념 자체가 무슨 개념이니까?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부채 감당률 또 나왔잖아요.
이 부채 감당률 자주 나오죠. 예, 부채 감당률 자주 나옵니다. 이거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4번은 담보 인정 비율, 이게 대부 비율이죠. 대부 비율을 통해서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했는지 평가할 수 있죠.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자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네, 내일 할 거예요. 예,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내일 요거 계산 문제 나오는데 계산 문제 내일 많이는 못해요. 예, 이게 그 계산 문제에 너무 신경 쓰면은 이제 초점이 흐려지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내일 말씀드릴 거고 49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죠. 다만 그 5번 지문은 49번의 5번 지문은 부채 비율은 부채를 뭐로 나누는 거다. 자본으로 나누는 거다. 이게 부채가 타인 자본이고 자본이 자기 자본이잖아요. 요거는 69번의 계산 문제로도 있어요. 69번의 계산 문제.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계산 문제부터는 이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요 계산 문제는 그 많이는 풀지 않고 넘어갈 거고요. 이제 이론으로는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 이론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자 분석 기법의 이론 문제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